할아버지, 지금 수술실 들어가면 다시 눈 못 떠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벌 성진그룹 회장이 수술실로 향하던 그 순간 10살짜리 소년 지훈이가 경호원들을 뚫고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악의와 운명이 읽히는 아이였죠. 저 의사 아저씨 눈이요, 백정의 눈이에요. 사람 죽이는 눈이라고요. 저 미친 꼬마 당장 치워! 병원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요. 바닥에 끌려가면서도 지훈이는 외쳤습니다. 제 말이 맞으면 제 동생 살려주세요. 틀리면 무슨 벌이든 다 받을게요. 과연 이 어린 소년의 서늘한 경고는 진실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과 소중한 행운이 가득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는 성진병원 VVIP 전용 병동 로비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검은 정장의 경호원 수십 명이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로 하얀 시트가 덮인 이동 침대 하나가 소리 없이 굴러가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 성진의료재단의 최태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지만 오늘따라 그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침대 옆에서 회장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쥔 사람은 성진병원의 원장 강승태였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눈부신 하얀 가운,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환자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휘어진 입꼬리까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은 두 가지였죠. 신의 손, 그리고 성자.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그 인자한 미소로 수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로비 한쪽 구석에서 한 아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소년 지훈이었어요. 무릎이 다해진 낡은 바지에 흙먼지가 묻은 작은 운동화, 깡마른 체구 위로 너무 큰 점퍼가 축 늘어져 있었죠. 이 화려한 병원 로비에서 지훈의 모습은 마치 궁전에 들어선 길고양이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울기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죠. 바로 1시간 전 지훈은 원무과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6살 여동생 수아의 수술비 5천만 원을 도저히 구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10살짜리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개를 숙이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빌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제발이요.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밀린 병원비가 입금 안 되면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해. 우리도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지훈의 두 손이 접수 창구 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너머의 직원은 이미 다음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로비를 가로질러 강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인자한 얼굴이라면 혹시 동생을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죠. 원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제 동생이 병원비가 없어서 쫓겨나게 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지훈의 작은 몸은 경호원의 팔에 가로막혀 거칠게 밀쳐졌습니다. 꺼져, 이 꼬마야.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니라고. 경호원의 팔 한 번에 지훈의 몸이 허공에 뜨다시피 밀려났어요. 지훈은 무릎의 통증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고개를 든 지훈의 눈이 정면에 있는 강 원장의 얼굴에 고정된 순간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맑기만 하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이의 나이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서늘하고 깊은 어둠이었어요. 마치 사람의 껍데기 너머에 숨겨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눈빛이었죠. 지훈의 미간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강 원장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검은 자위를 뚫고 나온 붉은 핏줄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그 핏줄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눈동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적사관정, 사람의 숨통을 끊으려는 자에게만 깃드는 살기가 강 원장의 눈 안에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시선이 침대 위의 회장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회장의 이마 위로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수술실 쪽으로 침대가 굴러갈수록 그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죠. 저 침대가 수술실 문턱을 넘는 순간 할아버지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지훈의 온몸을 관통했어요. 지훈은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경호원들의 팔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지훈이 이동 침대 앞을 두 팔 벌려 가로막았습니다. 깡마른 팔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발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죠. 할아버지, 저 수술실 들어가면 영영 눈 못 떠요. 맑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이 멈추고 간호사들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정적이 내려앉은 로비에서 지훈의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강 원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올려다보았어요. 10살짜리 아이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두 사람의 눈빛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저 의사 아저씨 눈동자 똑바로 보세요. 검은 자위를 뚫고 나온 붉은 핏줄. 저건 사람 숨통 끊는 백정의 눈이에요. 적사관정이라고요. 순간 강 원장의 얼굴에서 성자의 미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미간의 핏줄이 붉어지더니 그 인자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가운 주머니 속에서 만년필을 딸깍거리던 손이 불끈 쥐어졌죠. 저 미친 꼬마 당장 치워. 강 원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거칠고 핏발이 선 광기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움찔하며 한 발씩 뒤로 물러났어요. 경호원 2명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지훈의 작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 위를 질질 끌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침대 다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끌려가는 와중에도 지훈의 입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요. 내 말이 맞으면 동생 살려주세요. 틀리면 제가 무슨 벌이든 다 받을게요.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습니다. 동생의 수술비를 구하러 왔다가 남의 목숨까지 걱정하게 된 10살짜리 아이의 간절함이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죠. 소란 속에서 침대 위의 회장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눈이 강 원장의 얼굴을 정확히 포착한 거였어요. 아이의 외침에 찰나간 흔들렸지만
분명히 드러났던 강 원장의 당혹감. 성자에 가면 뒤에서 새어나온 그 순간의 균열을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링거가 꽂힌 회장의 마른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멈춰. 나지막했지만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어요. 경호원들의 발이 일제히 멈추고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죠. 침대 위에서 회장이 천장을 바라본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급할 것 없어. 70년을 버틴 심장이 하루 이틀 더 못 버티겠나? 날 다시 잡아. 그 한마디에 로비가 뒤집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웅성거리고 경호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강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인자한 미소도 차가운 분노도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그의 얼굴 위에 남았죠. 가운 주머니 속에서 쥐고 있던 은장도 만년필이 힘없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해진 로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침대가 수술실이 아닌 병실 쪽으로 방향을 바꿔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따라 움직였고 로비는 다시 분주해졌죠.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두 사람만은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이었어요. 양팔에서 풀려났지만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부여잡은 아이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수술복 차림의 강 원장이었습니다. 멀어지는 회장의 침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에게 내려꽂혔습니다. 아까까지 성자의 탈을 쓰고 있던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눈밑이 파르르 경련했고 입술이 신라처럼 가늘게 벌어졌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소리 없는 그 입모양을 지우는 고스란히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한 겹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끌어안듯 무릎 위에 두 주먹을 꽉 쥔 채 멀어지는 강 원장의 등을 끝까지 올려다보고 있었죠. 동생 수아를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이 10살짜리 아이의 등뼈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직후 최 회장의 VVIP 병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직 세 사람만 있었죠. 침대에 상체를 일으켜 세운 최 회장, 문 앞에 바위처럼 버티고 선 백상호 경호실장, 그리고 로비 바닥에서 끌려오자시피 이곳에 들어온 10살짜리 소년 지훈이었습니다. 백 실장이 로비에 남겨진 지훈을 데려온 것은 회장의 지시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지훈은 병실 한 구석에서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소파에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큰 점퍼 속에서 깡마른 어깨가 간간히 떨리고 있었죠. 회장은 한참 동안 지훈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서열순위 안에 드는 거물의 눈이 10살짜리 아이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노안에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죠. 아까 강 원장 눈에 적사관정이라고 했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다정함도 위협도 아닌 냉철한 어조였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럼 내 얼굴엔 뭐가 보이더냐? 지훈의 시선이 회장의 이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다만 아까보다는 옅어져 있었죠. 지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마에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 사색이 껴 있었어요. 수술실 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졌다고요.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70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쉽게 동요할 리 없었죠. 지금은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원장 아저씨가 할아버지 곁에 있는 한 완전히 안 사라질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서늘한 어조였어요. 회장은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겁에 질린 아이의 눈빛도 아니었죠. 무언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에 찬 고요함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데이터와 수치만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관상인이 풍순이 하는 말들은 그에게 한낱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로비에서 아이가 소리치는 순간 강 원장의 얼굴에 스쳤던 그 찰나의 균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성자에 가면 틈새로 새어나온 날것의 당혹감. 결백한 사람은 그런 얼굴을 하지 않았죠.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고개를 돌려 문 앞에 백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백 실장, 오늘 내 수술에 쓰려던 마취제 앰플 당장 확보해서 성분 분석해.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백 실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30년간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에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환자와 의료진으로 북적이던 성진병원이 심해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간간히 들려오는 것이라곤 어딘가에서 울리는 의료기계의 전자음뿐이었죠. 그 적막한 병원 지하 VVIP 전용 수술 준비실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서진우, 성진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 의사였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환자 살리는 실력 하나만큼은 강 원장조차 인정했던 천재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 야간 당직으로 떨어진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강 원장이 거액을 낸 VIP 환자에게 장기 이식 순번 조작을 지시했을 때 서진우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순번대로 기다리는 환자가 먼저라고 돈으로 생명의 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버텼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술실 출입이 금지되었고 지하 응급실로 쫓겨났어요. 천재 외과 의사의 메스는 그렇게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오늘 이 위험한 일에 나선 것은 백 실장의 연락 때문이었어요. 회장이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했다는 말에 서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강 원장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심장을 짓누른 거였죠. 수술 준비실의 스테인리스 선반 위에 유리 앰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따로 놓인 작은 트레이 위에서 멈췄어요. 강 원장 전용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마취제 앰플 3개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앰플을 집어드는 순간 발끝에 무언가가 톡 부딪혔어요. 바닥을 내려다보니 트레이 아래에 작은 금속 물체가 굴러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만년필 뚜껑이었어요. 서진우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 원장이 직접 이곳에 와서 앰플에 손을 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서진우는 그 만년필 뚜껑까지 증거 봉투에 넣고 수술 준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구석에 있는 낡은 응급실 약물 분석실이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서진우가 앰플의 성분을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백 실장이 팔짱을 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분석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두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기에 윙하는 구동음만이 좁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디딕.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진우의 두 눈이 크게 떠졌어요. 화면 위로 스크롤되는 수치를 읽어내려가는 서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치사량의 포타슘입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혈관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부검을 해도 자연사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죠. 벽에 기대 있던 백 실장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굵은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새벽 2시 VVIP 병실. 밀봉된 분석 결과지를 받아든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인쇄된 수치들을 읽어내려가는 회장의 눈가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포타슘, 치사량, 심장마비, 자연사 위장. 그 단어 하나하나가 회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승태가 내가 아들처럼 키우고 후계자로 점 찍었던 그놈이. 회장의 주먹이 이불 위를 내리쳤습니다. 마른 손등에 핏줄이 솟구쳤어요. 자식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수술대 위에서 목숨을 빼앗길 뻔했다는 배신감이 70평생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어요. 주먹 쥔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원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강 원장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종이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수술만 되었으면 오늘 밤으로 모든 게 끝났을 것을. 고작 10살짜리 거지 꼬마 하나가 완벽한 판을 뒤집어 엎다니. 강 원장의 이가 갈렸습니다. 원장실 소파에 앉아 조마조마하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무과장 오민철이었습니다. 강 원장의 오른팔이자 모든 더러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수족이었죠. 강 원장이 차가운 눈으로 오민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꼬마 녀석 동생, 유예기간 줄 필요 없어. 밀린 병원비 명목으로 당장 병원에서 쫓아내. 강 원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어요. 오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강 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들에도 연락 돌려놔. 그애 받아주는 병원은 우리 의료재단과 영영 거래 끊을 줄 알라고. 오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민철은 입을 다물었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만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강 원장이 어둠이 내려앉은 원장실 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서울의 불빛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입에서 뱀의 혀처럼 차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병원도 내 허락 없이는 니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다. 창문에 비친 강 원장의 얼굴이 서울의 야경 위로 겹쳐졌어요. 인자한 성자의 가면은 이미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그 눈동자 속에서 붉은 핏줄이 거미줄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꿰뚫어 보았던 바로 그 적사관정의 빛이었습니다. 소아 병실의 새벽은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찍어내는 삐, 삐, 삐 소리 사이로 산소호흡기의 씩씩거리는 숨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 기계들 한가운데 6살짜리 수아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올려진 아이의 몸은 너무 작고 가녀려서 이불의 주름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콧등 위로 산소 튜브가 지나가고 있었고 가느다란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죠. 수아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움푹 꺼졌다가 간신히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제 힘으로 피를 밀어내지 못하는 아이의 숨이란 그만큼 위태로운 것이었어요. 지우는 수아의 침대 옆 보호자용 간이의자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가락은 지훈의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었어요. 그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지훈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옮겨주고 싶다는 듯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원무과장 오민철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안 요원 4명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죠. 오민철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 원장에게 받은 명령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걸음걸이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침대 빼. 오민철이 보안 요원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요원 2명이 수아의 침대에서 의료장치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지훈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이 벌떡 일어나 침대와 보안 요원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몸은 어른 보안 요원의 팔 한쪽만도 못했어요. 요원이 가볍게 밀쳐내자 지훈의 작은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죠. 오민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콧방울을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서류 한 장을 지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밀린 병원비도 못 내면서 버티면 다야? 병원이 자선단체인 줄 알아? 당장 짐 빼. 오민철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 보호자가 놀라 일어났고 간호사 한 명이 말리려 다가왔지만 보안 요원의 덩치에 가로막혀 접근조차 못했어요. 지훈이 오민철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어젯밤 로비에서 회장의 침대를 막아섰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속에서도 서늘한 담대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동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이의 절박함 뿐이었어요. 제발요, 수아, 아직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내보내면 죽어요. 제발 며칠만 더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민철은 귀찮다는 듯 다리를 휘저어 지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바닥에 넘어진 지훈의 팔꿈치가 차가운 타일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통증이 팔 전체를 타고 올라왔지만 지훈은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고개를 든 지훈의 눈이 오민철의 얼굴에 고정되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울음기가 가시고 그 자리를 서늘한 빛이 채웠어요. 오민철이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오른쪽 콧방울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콧방울이 짝짝이었어요. 왼쪽은 평범한 크기인데 오른쪽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죠. 마치 한쪽에만 무언가를 잔뜩 숨겨 넣은 것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금가피대칭? 지훈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몰래 제 주머니를 채우는 배신자의 관상. 오민철은 강 원장의 충실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뒤로는 주인의 약점을 따로 챙겨두는 교활한 쥐였어요. 지훈이 그 서늘한 눈빛으로 오민철을 올려다보자 오민철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신의 얼굴 위를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이 설명할 수 없이 불쾌했던 거예요. 마치 자기 속이 들여다보이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오민철의 손이 지훈의 멱살을 향해 뻗었습니다. 쿵!
병실 문이 안쪽으로 거칠게 열렸어요. 문틀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체구가 나타났습니다. 백상호 경호실장이었어요. 백 실장이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훈을 향해 뻗어있던 오민철의 손목을 백 실장의 굵은 손이 낚아채듯 움켜쥐었어요. 우드득 손목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오민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찌그러졌습니다. 으악. 백 실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보안 요원 4명의 시선이 백 실장의 얼굴에 머무른 것은 불과 1리초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요원들은 침대에서 손을 떼고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민철은 풀려난 손목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리다가 보안 요원들의 등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중환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동시에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닥터 서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침대로 달려간 서진우가 재빨리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고 산소 튜브를 점검했어요. 잠금 장치가 풀린 침대를 다시 고정하고 흐트러진 링거줄을 정리하는 서진우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이에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서진우의 보고에 백 실장이 비로소 굳었던 어깨를 내렸어요. 지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광경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끊어질 듯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 때문에 제가 나서서 수아가 죽을 뻔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괜히 나서서 수아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좁은 등이 들썩거렸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회장의 침대를 막아선 용기, 강 원장의 눈에서 살기를 읽어낸 그 서늘한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동생을 잃을 뻔한 공포에 무너져 내린 아이였어요. 백 실장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거대한 체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내려왔어요. 그리고 넓고 단단한 손바닥이 지훈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30년간 회장의 방패가 되어온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배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좁은 등 위에서 한없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니, 내 용기가 회장님과 내 동생 모두를 살린 거다. 백 실장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투른 사람의 어눌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너희 남매, 이제 아저씨가 지켜줄게. 지훈의 울음이 한 겹 더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 주었다는 안도감이 만들어낸 울음이었어요. 아이는 백 실장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오민철은 비상계단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손목을 부여잡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떨게 만드는 것은 통증이 아니었어요. 회장의 경호실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회장이 아직 건재하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강 원장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배가 가라앉기 전에 탈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민철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사설 보관소죠? 제 1003번 금고 보안 강화해 주세요. 아무도 손 떼면 안 됩니다. 낮고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오민철은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강 원장 몰래 빼돌려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만약을 위한 보험. 주인이 무너질 때 자신만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죠. 하지만 오민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한층 아래 어둠 속에서 백 실장의 부하 한 명이 등을 벽에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부하의 귀가 오민철의 목소리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사설 보관소 1003번 금고.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성진병원 지하 깊숙한 곳, 어떤 병원 안내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 전용 VVIP 벙커 병실이었어요. 이중 잠금 철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그곳은 바깥의 낡은 응급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최첨단 의료 장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항온항습 시스템이 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최 회장과 백 실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발을 들인 지훈뿐이었어요. 벙커 병실 안쪽 침대에 수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 병실에 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수아의 작은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닥터 서진우가 직접 링거를 교체하고 모니터 수치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수아의 호흡이 아까보다 한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하기만 했던 입술에 아주 옅은 홍조가 돌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서진우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오빠의 손을 찾는 것 같았죠. 병실 한쪽, 최 회장과 지훈이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새벽에 분석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위에 냉철한 계산이 한 겹 덮여 있었죠.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사업가의 눈이었습니다. 내 용기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가 너희 남매의 방패가 되어주마.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더 가라앉으며 서늘한 기운이 번졌어요. 나를 배신하고 내 자리를 삼키려 한 강승태. 그 짐승 새끼를 완벽하게 밟아 죽일 그물이 필요해. 회장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어요. 70평생을 재계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지훈이 입을 열었어요. 아까 중환자실에서 울던 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서늘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죠. 할아버지, 아까 중환자실에 들이닥친 원무과장 아저씨 있잖아요. 회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아저씨 콧방울이 심하게 짝짝이었어요. 그건 금가 비대칭이라고 자기 주인 몰래 뒷주머니를 차는 배신자의 관상이에요. 지훈의 입에서 원무과장의 이름이 나오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분명 원장 아저씨의 약점이 담긴 비밀을 따로 숨겨뒀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벙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 실장의 부하가 들어와 귓속말로 보고를 올렸어요. 비상계단에서 엿들은 오민철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 보관소 1003번 금고. 백 실장이 보고를 받아 회장에게 전달하는 순간 테이블 위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오민철은 강 원장 몰래 무언가를 빼돌려 따로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콧방울 하나만 보고 읽어낸 것이
현실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죠. 회장이 지훈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경외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회장은 곧바로 백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설 보관소로 출발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회장은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의 VVIP 병실에서 요란한 비상벨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뒤이어 강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 원장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어요. 최 회장이 병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달력을 찢어 종이 조각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종이 파편이 눈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회장의 입에서 알아듣기 힘든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아버지한테 와, 정훈아.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회장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링거가 빠진 손등에서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한 명의 치매 노인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강 원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람 뒤에 숨겨진 안도였어요. 회장이 평소 앓던 지병에 수술 취소에 스트레스가 겹쳐 완전히 선망이 온 것이라고 강 원장은 확신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죠. 그 찰나의 미소도 잠시였어요. 강 원장은 바닥에 웅크린 회장 앞에 무릎을 꿇더니 회장의 병원복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뒤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장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영감님, 이제 그 무거운 왕관은 내려놓고 남은 목숨이나 잘 챙기시죠? 뱀이 혀를 낼름거리듯 차갑고 느릿한 속삭임이었습니다. 회장의 귀에 닿은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경멸과 탐욕이 날 것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자식처럼 키워준 은인의 옷깃을 거머쥐고 조롱하는 그 얼굴에는 성자의 흔적이라곤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 원장은 옷깃을 놓고 일어서며 간호사들에게 안정제를 놓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였어요. 바닥에 웅크려 있던 회장의 몸에서 떨림이 뚝 멈췄습니다. 초점 잃은 눈이 순식간에 또렷해졌고 흐트러진 숨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회장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훑어본 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늘하게 코웃음을 쳤어요. 승태야, 늙은 호랑이는 죽은 척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란다. 회장의 치매와 선망 증상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정신적 무능력을 근거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준비를 서둘렀죠. 자신이 마침내 왕좌에 앉을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원장실에서 강 원장은 과거 회장이 선물했던 그 뾰족한 은장도 만년필을 꺼내 들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은 빈 종이 위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는 글자의 서명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획을 그을 때마다 만년필 끝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지나갔고 그때마다 강 원장의 입꼬리가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갔어요. 급기야 그 입에서 낮고 광기 어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했던 원장실을 채우는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강 원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자에 앉을 꿈에 도취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지하 벙커에서는 늙은 호랑이가 멀쩡한 눈으로 판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호랑이의 옆에는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10살짜리 아이가 앉아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벙커 병실 바깥 병원 지하의 비상구 계단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접촉 불량인지 깜빡깜빡거리며 계단 벽에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낮에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 시각에는 특히나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죠. 콘크리트 벽에서 배어나오는 냉기가 발끝부터 타고 올라왔고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비상구 문을 살짝 밀고 계단 쪽으로 나왔어요. 수아가 잠결에 떨어뜨린 토끼 인형을 주우러 나온 거였습니다. 아까 백 실장의 부하가 수아를 벙커 병실로